예, 저 스노볼 프로젝트 대표 이진수라고 하고요. 뭐 이 자리에서 몇 분은 뵈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전에 이런 주제로 또 다시 이 자리에 설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그 ICT를 래프만으로가 제 제목인데 사실 뭐 우리가 계속 발전한다는 건 기술 발전, 특히 컴퓨터 발전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전돼 왔는데 이 뭐 산업이 그런데 사실 현업에서는 이 개발자들이 현업을 필드 널리지를 좀 익혀서 뭔가 해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많잖아요. 예. 반대로 현업에서도 또 거꾸로 이 기술을 좀 더 알게 되면은 일을 하기 훨씬 좋은데 이제 오늘은 그 후자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알파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소양 키우기로 정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컴퓨터 기술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좀 사실 부담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스토리텔링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캐릭터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게 그 네 가지 챕터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서사의 배경,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ICT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등장 인물들이 뭔지. 사실은 우리 그 알파고 홈페이지에 DT 그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쫙 내용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뭔지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챕터 4로 따로 뺀 거는 그 중에서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 그거에서 포인트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중간에 제가 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엑셀로 할 수 있는 한 2번의 시연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예,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금융회사 이제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됐고 중간에 잠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병원에서 병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장을 돕는 일도 좀 했었습니다. 2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한다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는 로보 어드바이저는 지금 제가 스노볼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이제 여기는 사실 기존의 펀드하고 별로 다를 바는 없는 거를 이제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제 얘기입니다. 예, 이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1997년 4월 5일 날 제 개인 홈페이지를 오픈했었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이 소개가 된 게 1994년이에요. 제가 그때 군대를 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전산실에서 넷스케이프라는 걸 띄우면서 뭘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 시절인데 제가 복학을 하고 나서 96년에 복학을 했는데 컴퓨터 서클을 만들고, 예. 그리고 그 컴퓨터 서클이 과의 전산실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도 만들고, 예. 그리고 이제 제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인터넷이라는 잡지를 왜 했냐면 뭐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 잡지를 아실 거예요. 예. 인터넷 부분에선 제일 유명한 잡지인데요. 제가 이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얼마 후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제 홈페이지가. 예. 이 홈페이지가 뭐였느냐? 커플 홈페이지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아니고 제 여자친구와 이 4월 5일이 만난 지 4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오픈을 한 거였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커플 홈페이지를 만들던 시기가 아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개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 오픈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HTML, CGI, 텔넷, FTP, 리눅스, 포토샵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책을 하나 사가지고 쫙 했느냐? 아닙니다. 딱 필요한 것만 찾아가지고 구현을 했을 뿐이에요. CGI도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예. 텔넷이라는 거는 원격 접속인데요. 이 당시에 PC통신은 사실은 텔넷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컴퓨터 서클 활동을 하면서 조선일보에도 나왔는데 여기 있는 게 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제가 컴퓨터 서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벤처 붐이 엄청 일었거든요.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그 열기가.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창업하겠다고 해서 그 중에 한 선배가 지금도 있는 회사예요. 소만사라는 회사가. 예, 중견기업인데요.
처음에 같이 하자고 했었죠. 예. 근데 저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보안 솔루션 회사인데 저는 이 컴퓨터 기술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월드와이드 웹 자체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메인 필드가 있고 제 메인 도메인이 있고 거기다가 컴퓨터 기술을 갖다 쓰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쪽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연구실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거기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대요. 그 개발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 너 추천 좀 해달라. 학부생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 팀에 들어가서 한 게 이제 미국에 계신 저희 1회 선배님이 이 연구실에다가 이걸 소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옵션 시스템의 백오피스 시스템을 기존 도스 버전에서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서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를 맡긴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저 학부생, 그다음에 박사과정 형이 리드를 했고 2명 석사과정,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메인이 돼가지고 시카고에 5개월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요 건물이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있는 빌딩이었는데요. 요게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시카고 선물거래소. 이건 이제 1800년도 말에 만들어진 데입니다. 그 요게 시카고 연준, 그다음 요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빌딩입니다. 여기서 근무를 했었고 제가 거치를 했던 것은 여기서 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메인 필드가 금융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곳이 이제 현대투신이라는 데였는데 거기에 딱 잠깐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때는 또 뭘 하게 됐느냐? 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델파이라는 프로그래머를 공부를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위해서 MS SQL. 그 다음에 서버 프로그래밍 때문에 윈도우즈 NT에 대해서 했고, 클라이언트 서버. 그 다음에 이 매트랩은 이 당시에 제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했는데 AI를요.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 과제로 이제 저걸 했었습니다. 이제 입사를 했어요. 현대투신에. 그런데 이제 입사를 하자마자 저보고 어떤 TF팀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2000년에 IT 버블이 깨지고 엄청나게 그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매니지먼트에서. 그래서 TF팀을 이미 뜬 지 3개월이 지난 후였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과제였는데 진행이 안 됐는데 제가 조인하고 6개월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3개월은 제가 현업을 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현업 분석한다는 건 진짜 그 각각 일하는 사람 펀드 매니저 그다음에 뭐 백오피스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화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화면 뒤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뭐가 있는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파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되려면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디자인을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넘겨서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인포믹스였기 때문에 인포믹스를 들여다봐야 됐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는 팍스프로라는 걸 사용했고, 뭐 물론 엑셀, 델파이는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저한테 맨날 새로운 것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ELF, 이건 ELS라고 들어보시잖아요. 펀드에 ELF가 도입된 게 2002년이에요. 그 도입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재간접 펀드라는 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라는 것도 2004년도에 하는 이 분석 시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알고 TDF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퇴직연금에 대해서 도입이 2005년에 됐거든요. 그때 우리 회사에 TDF 펀드를 설계한 게 저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국 주식 퀀트 모델을 개발해서 이제 주식 퀀트 운용을 직접 하게 됐고, 국민연금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받아서 처음에 1,000억으로 시작해서 제가 2014년에 퇴사할 때는 8,500억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할 때는 저희 팀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 모델링하고 관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건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잘 됐죠. 그렇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채택한 게 이제 엑셀 비주얼 베이직은 이제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SQL 그다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그 엑셀 내에 말고요. 그냥 독립적인 프로그램에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자산운용사의 좀 후반기에 2010년 이후부터는 기관 투자자 맞춤형 투자 전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상품을 개발하는 거였다면은 이제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관 투자자가 지금 어떤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재무 구조에 맞는 운용을 제안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커스터마이징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산운용사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개인이 자산운용사 펀드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된 고객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예, 기관입니다. 거기에 자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운영하는 게. 그래서 그쪽을 먼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퇴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장표입니다. 그래서 솔루션 비즈니스. 그래서 그런 프로포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이런 걸 했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아랍에미리트에 병원에서 2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좀 어려워요. 그 병원은 뭐였냐면요. 서울대병원이, 이제 사실 제 처가 의사인데요.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의 병원의 운영권을 따가지고, 예, 그래서 그 파견을 했어요. 예, 의사, 간호사, 뭐 직원들을. 물론 이제 매니지먼트는 다 한국 사람이었고요. 그 회사에, 그 병원에 저도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제 자리가 기획이었어요. 원장님 바로 모시고 밑에서.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 병원을 운영하게 하면서 뭐 HIS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이제 여러분들 그 의사 선생님이 막 뭐 클릭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HIS예요. 예, 병원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ERP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거기다 먼저 심어놔가지고 그걸 팔려고 했다가 거부당했어요. 특히 ERP가. 그리고 ERP도 거기다 집어넣을 때, 처음에 집어넣을 때 현실을 모르고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커스터마이즈도 안 된 걸 집어넣어가지고 개판이었습니다. 구매 프로세스가 지금 무슨 일이 오는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돼가지고 이제 원장님께서 저한테 야 이것 좀 어떻게 좀 체계화 좀 해봐. 근데 시스템은 없죠. 엑셀로 구현한 거예요. 엑셀로. 여기 보시면 각 단계별로에 입력돼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파일 서버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드라이브 공유 있잖아요. 그걸로 해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굉장히 후지지만. 예. 그래서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도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도 그런 거를 구현을 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뭔지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저는 이제 대중한테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인하우스에서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활용을 했다면은 이제는 대중한테 오픈된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웹페이지를 구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HTML, CSS, JS, 자바스크립트죠. 여기가 클라이언트 부분이고요. 보이는 부분, 이쪽 부분. 그다음에 뒷부분이 우리 백엔드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파이썬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파이썬을 처음 접한 거예요. 이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파이썬. 근데 웹페이지 구분하는 프레임워크가 장고래요. 그래서 장고라는 거를 채택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뒤에서 리포트를 이렇게 만드는데 리포트를 만들려다 보니까 나이스한 리포트가 되려니까 그냥 웹페이지에서 만드는 게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나이스한 걸 하려면 서드파티 걸 사가지고 써야 돼요. 네, 저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그냥 SQL에 했던 건 이제 요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파이썬 내에. 그 다음에 win32co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즈를 직접 컨트롤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없네. 윈도우즈를 서버로 하고 리눅스가 아니라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엑셀을 컨트롤 해가지고 엑셀에다가 문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PDF로 만들고 요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웹페이지에 이메일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겠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를 찾으니까 이런 게 선택된 거예요.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예. 그 데이터베이스는 공짜인 MariaDB. 이거 MySQL과 같습니다. MySQL의 좀 더 무료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 이거는 웹서버고요. 이건 윈도우즈 위에서 돌아가는 웹서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에디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선택을 했고 이것도 다 이번에 처음 다 하게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와야겠다 해서 유튜브를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프리미어 프로를 공부를 해야 됐고요. 그래서 직접 편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지금 우리가 발전한다는 건 다 컴퓨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 원래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던 20세기 초반에 요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 즉 포드사의 뭐 T 모델 이게 제일 유명한데요. 예.
이렇게 가다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미 이게 되게 이슈가 됐어요. FMX가 뭐냐면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입니다. 그러니까 유연성 있는 생산 시스템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얘는 똑같은 일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프로그래밍을 심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스위치를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내용을 바꿔버리면은 같은 라인에서 A라는 걸 만들다가 B를 만들고 또 다음에 6시간 뒤에 뭐 C를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다품종으로 같은 생산 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지금은 뭐예요? 비스포크. 이제는 고객 맞춤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엔 다양한 품종을 생산했다라면은 지금은 고객이 너 지금 원하는 게 네가 한번 얘기해봐. 내가 그대로 만들어줄게.가 지금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 여러분 많이 듣는 넷플릭스죠. 예. 넷플릭스 웨이. 예.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 이건 뭐예요? 좋아하는 거 그대로 다른 데서 찾아서 주는 거죠. 근데 이건 취향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고민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의료나 재무나 교육 여기서는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필요한 걸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건 먼저 진단이 먼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정보를 보고서 진단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보통 넛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요건 어떠세요? 하고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스포크 단계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땐 펀드 몇 개 안 됐거든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펀드 종류 엄청, 여러분들 골치 아프시죠? 펀드 너무 많아가지고 종류가. 예,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죠. 예. 어쨌든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제대로 이제 전달해 주느냐가 사실은 과제인데, 그 거꾸로 이제는 어떠세요? 아,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요게 좋겠어요가 돼야겠죠. 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알파코도 이런 과정을 조금 거쳐오지 않았을까,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옛날에 비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앞으로는 여기까지 가는 게 과제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컴퓨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도구예요, 도구.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까 대학교 때 나 메인 필드 내 메인 도메인을 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영어랑 컴퓨터는 도구지 그게 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메인은 있어야 된다 따로. 예, 원래 비즈니스가 예,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현업하고 개발하고 개발부서하고 사실은 좀 간극이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현업은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개발 쪽에서는 기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거꾸로 문제점이라면은 이제 내가 지금 고객들한테 뭘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기술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지를 모르죠. 예. 그다음에 현업에서는 새로운 기술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든 구현해 하고 싶어요. 비즈니스하고 관계 없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와 끼어다 맞추려고 해요. 거꾸로. 예.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죠. 예. 니즈에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니즈에 맞는 게 있으면은 지금 어떤 기술이 있지 해가지고 이 기술로 구현하면 되겠네 해서 만드는 게 제일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기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구현해야지 이게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사실 언어의 차이가 너무 커요. 소통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 서로의 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크냐면은 우리 휴리스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알고리즘은 로직이거든요. 이쪽 사이드에서는 알고리즘, 로직 가지고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휴리스틱이라는 건 진짜 직관이거든요. 우리가 되게 이건 이거 아니야? A는 B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알고리즘적으로는 로직적으로는 진짜 복잡하고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당연히 그거 아니야? 라고 현업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이거 어려운데요 하면은 또 빼고 있네. 오해를 합니다. 또 반대요. 현업에서 야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알고리즘적인 거예요. 근데 현업은 어렵다고 생각해. 근데 되게 쉬운 게 있습니다. 네. 로직만 있으면요 되게 쉬워요 구현하는 거. 그러니까 로직만 있으면 구현은 다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 그럼 그거는 사실 몇 시간, 1시간 안에도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현업 여기서 그러죠. 이게 좀 내일 모레까지는 될 것 같은데요. 뭐. 예, 불신이 생기죠. 예.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어쨌든 서로 좀 더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좋겠죠. 있으면은. 예.
좀 이쪽으로 다가가셨으면 하는 게 오늘의 바람이고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2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많은 부분이 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 제가 운 좋게 중학교 때 뭐 과학관에서 해주는 이제 베이직이라는 제일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반적 4주 프로그램을 가게 됐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뭐 영어도 1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모르죠.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좌절을 했냐면은 다 모를 줄 알았는데 또 이걸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를 보면은 이제 좌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게 나랑 잘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전 공대니까 대학교 1학년 때 C 프로그램이 전공 필수거든요. 네.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또 좌절을 겪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제 결론은 컴퓨터는 나랑 맞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제가 복학해서 컴퓨터 서클을 차릴 때까지. 네. 3번째에 알게 됐어요. 복학 후에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에서 필요한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공부를 한 거고요. 이때부터는 사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컴퓨터 기술은 사전이다. 갖다 쓰는 거다.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뒤에서 계속 스토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제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이때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의 제 철학이 된 겁니다. 내가 고민하는 거는 세상에 누군가가 먼저 고민했고, 네. 그리고 대부분 그 해결책까지 제시되어 있어요. 내가 일할 때 제일 빨리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노웨어인 거죠. 노웨어. 그래서 제가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사고 능력에, 내가 일을 잘하는 거는 내 사고 능력의 비중은 작아요. 이거는 내가 참고하는 노웨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냥. 예. 진짜 내가 필요한 거는 이거 내가 혼자서 막 싸매고 생각하고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고민한 사람 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면서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게 노하우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노하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요게 사실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걸로, 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컴퓨터가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예. 지금 소비자 맞춤형 생산 단계까지 이제 진화해왔다. 예.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니까 되게 사실은 깊고 되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기술자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그거를 너무 많으니까 레고 블록처럼 만들었어요. 예. 우리 집도 조립주택 이러잖아요. 예. 그런 모듈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라이브러리예요. 예. 그래서 이 레고 블록이 뭐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 블록을 찾아서 끼워 맞추면 되는 거다. 예. 그리고 심지어 구글이죠, 구글. 정보통신기술은 설명서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줬다. 예.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예. 심지어 현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이제 영문 사이트를 가면 좋죠. 그래서 영어도 도구인 거죠. 예. 2번째 챕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 이제 목표는 뭐냐면 이 커리큘럼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게 왜 여기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제 목표입니다. 오늘. 예. 그래서 여기에 왜 프로젝트 HTML, CSS, 파이썬 장고라고 되어 있는지 이미 제가 아까 조금 언급은 했어요. 예. 자, 컴퓨터의 능력은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제가 챕터 4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자료 분석 능력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뒤에 숨어있는 수학적인 것들을 난 그걸 몰라도 사실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결과, 그 내용들을 시각화해 준다는 거죠. 도표나 아니면은 차트로 시각화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저장과 활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자료, 인포메이션, 정보.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요. 파일 처리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랑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필수인 거예요. 왜냐? 컴퓨터는 원래 자료를 불러다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분석하고 아까 이 앞 단계에서 했던 분석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부르고 저장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파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txt 파일이라는 거 문자에 대한 거를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 규칙이 있어요. 엑셀도 뒤에 보면은 다 그런 입출력 규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드리고 어떻게 그 표준이 있어서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개별 파일들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폴더라는 그 디렉토리 계층 구조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죠. 요거 핸들링 하는 게 하나고요. 그거보다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데이터들의 많은 셋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구조화시켜서 저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드릴 때는 단순하게 어떤 표에 있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엑셀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표를 다 이렇게 우리 조인이라고 하는데 합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바로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화된 파일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데이터 프로세싱을 한다는 거는 이거를 무조건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능력이 원격 통신이죠. 거리가 없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내 컴퓨터에서 내가 혼자서 일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게 끼어 있는 건데 이거의 눈부신 발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커넥트가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걸 컨트롤 해야 되는 건데 인터넷이라는 게 아까 텔넷이라는 것도 인터넷이고요. FTP라는 거 인터넷인데 제일 대중화되고 제일 보편화된 게 HTTP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웹 프로그래밍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된 것들이다. 이 세 가지예요. 이제 컴퓨터가 이제 발전된 걸 뭐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ENIAC이라는 게 첫 번째 컴퓨터라고 1945년대. 근데 이때 이런 건 이제 메인 프레임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저렇게 큰 진짜 한 방을 다 차지하고서도 모자라는 정도의 크기. 그러다가 PC가 나왔고 애플 컴퓨터가 먼저긴 하지만 그리고 태블릿 이건 이제 금방 넘어가면서 바로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1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성능은 갈수록 이게 더 좋아요.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컴퓨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성능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키보드로 입출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전선을 이렇게 뺐다 켰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인터페이스였어요. 그래서 코딩이란 말이 거기서 붙은 거예요. 처음엔 전선을 뺐다 꽂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천공판에다가 천공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거든요. 그게 코딩이에요. 지금은 이제 자연어, 우리 영어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중요한 거는 작아지면서 내 손 안에 들어오면서도 성능은 더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키인 거죠. 키워드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컴퓨터 그 네트워크적인 구조에서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드릴 때 이 앞에 제가 이제 하드웨어의 발전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도대체 서버가 뭐냐? 클라이언트가 뭐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서버라고 하면요. 혹시 서버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예. 큰 통? 예. 서버는 뭔가 좀 커야 될 것 같죠? 예. 그거를 깨야 돼요. 그 편견을. 예.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90년, 저 때예요, 저 때. 저 때에 수강 신청하려고 전산원 앞에 모여든 인원들입니다. 예. 요건 서울대학교, 요거는 2대더라고요. 예. 요거는 지금 수강 신청하는 단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단말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모니터와 키보드 말고는 없어요. 본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제 로컬 네트워크, 랜은 이제 로컬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제 외부로 나가지는 않고 그 자기 학교 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게 서버예요. 여기에 수강 신청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말기, 에뮬레이터라고 했거든요. 예. 단말기는 머리가 없어요. 그냥
입력, 출력. 얘가 키보드가 입력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모니터 뭐야?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입력, 출력 기능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다이렉트로 이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컴퓨터 지금 저 노트북 한 대 놓고 다들 키보드, 모니터 다 연결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클라이언트예요. 예, 이 에뮬레이터가 클라이언트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이 서버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 서버고요. 근데 우리가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PC는 본체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거를 들어가는데 이때 텔넷이라는 걸 이용해서 들어가서 뭐 옛날 넷텀, 뭐 새롬 데이터맨 프로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PC 통신 혹시 해보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는 아실 거예요. 예, 새롬 데이터맨 프로 아시죠? 예, 뭐 넷텀이라는 것도 썼고 뭐 예. 그거 뭐냐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 모니터, 이 에뮬레이터인 거예요. 컴퓨터는 그 에뮬레이터를 띄워준 거예요. 네. 그 에뮬레이터가 클라이언트예요. 이 PC가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단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본체 없는 이런 모습이. 예. 자,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큰 컴퓨터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 컴퓨터에서 어떤 거를 제공하느냐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만약에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았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크롬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웹 브라우징 하는 거잖아요. 다른 웹사이트, 어디서 웹 서버가 웹 서비스를 해주는 걸 내가 가서 보는 거잖아요. 얘는 에뮬레이터예요.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은 웹 서핑을 위한 에뮬레이터예요. 클라이언트죠. 네. 내가 이거 노트북이잖아요. 여기다 공유 폴더를 설치해가지고 내 팀원들하고 공유를 한다. 그럼 이건 파일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롭박스를 설치를 했어. 뭐 요즘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많잖아요. 이걸 설치했다면은 실제로 파일 서비스는 구글에서 드롭박스 서버에서 해주는 거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깔면서 파일 클라이언트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아파치라는 걸 깔았다. 그럼 이 컴퓨터는 웹서버가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PC에는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윈도우즈에 로그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에뮬레이터예요. 다른 윈도우즈에 접속하는 에뮬레이터예요. 아까 그 수강 신청 그거랑 같은 구조인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결국은 우리가 연결이 돼서 서버 클라이언트의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백화점처럼 갖춰놓고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호스팅 서비스인 거예요. 내 컴퓨터 안에서는 대중으로 못 나가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은 떨어져 있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서버가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다시 클라이언트에 회신하면은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컴퓨터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 클라이언트가 휴대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컴퓨터의 능력을 요약하자면은 계산이 빠르고 반복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리에 관계없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뭐 이 여담인데 제가 PC통신 시절에 유니텔의 동호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올라온 그 토론 동호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올라온 글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도 개탄을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요즘은 이웃사촌 개념이 없어졌다. 앞집에 아파트 앞집에 하고 뭐 얘기를 안 나눈다. 옛날에는 이웃들하고 되게 정겹게 지냈는데 제가 반박글을 달았어요. 공간의 개념이 바뀌었다. 어차피 나가서 동호회 활동하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그 친교의 그 공간이 달라진 거다.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 회사에서 뭐 어쩌고 뭐 옛날에는 회사에서 뭐 회식하러 가자고 그러면 다 가고 막 그러는데 공간이 바뀌었죠. 커뮤니티의 공간이. 회사가 아니라 밖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커뮤니티는 계속 있습니다. 단지 공간 개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뭐 효율성 향상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내가 내 업무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성과가 올라가겠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은 뭐냐?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사실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겁니다. 요게 제가 세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요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는 조금 알으셔야 돼요. 왜냐면 챕터 3를 가기 위한 전 단계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라는 게 있고 운영체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는 우리가 할 때는 뭐 CPU, 램, 뭐 디스크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 뭐 주변 기기에서 모니터, 키보드, 뭐 마우스, 통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요 운영체제가 왜 있느냐? 얘하고 얘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운영체제가 어떤 걸 한 거냐면 이 운영체제가 뭐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아니면 맥 OS라는 운영체제 아니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아니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요 기계한테 일을 시키는 코딩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여기서 이 운영체제 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기계를 핸들링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그걸 제공해 주는 거. 그게 API예요. 얘는 뭐야? 운영체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이 기계와의 트랜슬레이터인 거예요. 트랜슬레이터. 그러면 이 트랜슬레이터인데 얘는 뭘 트랜슬레이트를 해요? 윈도우즈라는 걸 트랜슬레이터. 그러니까 이건 한국어고 이건 영어고 이건 프랑스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언어의 좌우가 되겠죠.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웹서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 관련된 거는 다 이거고 여기는 누가 하는 거냐? 컴퓨터공학과가 하는 거예요. 여긴 전자공학과가 하는 거고. 우리 대부분은 다 요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할 건 없는데 얘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뭐냐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개념이냐.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다는 건 항상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OS에 따라서 개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을 개발한다고 할 때 맨날 안드로이드하고 그 아이폰 2개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많으니까 안드로이드부터 개발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오픈하자. 뭐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OS가 달라서예요. 그렇죠? 근데 자바를 제가 대표 선수로 올린 이유가 뭐냐면 백엔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바입니다. 근데 자바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플랫폼에 대해서 독립적이에요. 개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독립적인 게 되게 웃겨요. 그 뒤에 또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라는 게 내가 그 자연어, 우리 이제 영어로 된 거를 이렇게 코딩을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누르면은 그거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저기서 하는 건데 컴파일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고 나면은 실제로 컴퓨터랑 작업을 하는 건 그 기계어 프로그램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환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존적이잖아요. 근데 자바는 뭔가 하는 거냐면 그 번역하는 놈을 윈도우즈 것도 개발해놓고 리눅스 것도 개발해놓고 매킨토시 것도 개발해놓고 그래서 개발자는 개발하고 컴파일하면은 그 각각에서 바뀌는 거예요. 뭐 버추얼 머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어느 플랫폼에서는 내가 개발 한 번만 하면은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뜬 거예요. 처음에 자바 나왔을 때는 코딩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장점이라 많은 사람들이 붙고 많은 사람들이 붙으니까 라이브러리들을 막 더 해가지고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세가 돼버린 거죠. 특히나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자바로 여러분들 어떤 기계들 있잖아요. 뭐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아니면 공장에 무슨 머신 돌아가는 거 이런 것도 코딩이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자바예요. 그거를 구현하는 게. 아니면 C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럼 파이썬이 왜 이렇게 대중화됐느냐? 마찬가지예요. 리눅스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요. 윈도우즈도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이 쉬워요. 이 자바보다 훨씬 쉬워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라이브러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예.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그거를 특히나 이제 자바는 옛날에 썬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는 돈 받고 파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돈 받고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좀 상용적이었는데 요거는 무료거든요. 예. 특히나 개발자들의 세계는 무료를 진짜 좋아해요. 우린 나눠야 된다는 그 의식 강하거든요. 그래서 큰 겁니다. 예. 뒤에 얘기했지만 파이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파이썬에 그럼 뭐가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TML, CSS 이게 왜 떴느냐? 아까 또 디펜던트 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웹 브라우저가 어떤 플랫폼이든 관계없이 이 표준을 따르면은 OS하고는 관계없이 다 똑같이 보여줘요.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프로그램마다, 클라이언트마다. 그러니까 어느 플랫폼이든 PC든 아니면 휴대폰이든 HTML로 해서 하면은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얘가 보여주기 좋을까? 얘가 좋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요. 예. 스위프트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요게 원래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거랑 그 다음에 iOS로 해서 개발하는 거랑 iOS가 아니죠. 저기 뭐야. iOS. 툴이 다르거든요. 얘는 그 두 개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떨지 물론 제한적이에요. 두 개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 데이터 주고받잖아요. 데이터 주고받잖아요. 예. 데이터 주고받는 거의 표준이 이 REST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RESTful API 이런 표현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서 우리가 오픈 API라고 하는 게 다 이거예요. 다 이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픈 API라고 나오면은 RESTful을 따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어디서 RESTful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오픈 API구나. 자료 주고받는 표준 규격이구나. 그러면 플랫폼에 관계없이 이 기준대로 주고받으면은 여기서 보낼 때는 윈도우즈에서 보내도 받는 데서 리눅스에서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JSON이라는 거랑 XML이라는 걸 제일 많이 쓰죠. 특히나 이제 웹 개발에서는 JSON을 많이 씁니다. 이건 이제 윈도우즈에서 더 그다음에 이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얘기를 했잖아요.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결국은 어딘가를 거쳐서 가는 네트워크를 거쳐서 가잖아요. 얘 때문에 사실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구현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되게 적으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뭐 해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버에서 다 해요. 데이터가 10,000개가 있다고 10,000개를 읽어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그 10,000개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결과만 살짝 던져줘요. 그럼 네트워크 통해서 들어와서 클라이언트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프로그램을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하가 어디에 걸려요? 다 서버에 걸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는 굉장히 덩치가 큰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래픽이 문제가 안 돼. 이제 동영상도 실시간으로 본 지 꽤 됐잖아요. 예. 이제 10,000개 데이터 다 그냥 보내줘도 돼요. 클라이언트에다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이제 프로세싱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래픽보다 이제 클라이언트 UI, UX가 중요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보내주는, 결과를 보내주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 편의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개발하는 걸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잖아요. 예. 서버 사이드에서는 크게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었는데, 물론 발전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클라이언트 쪽이, 보여지는 쪽이 엄청나게 많은 니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웹페이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기로 해. 그러면 개발하려면은 이제 그 웹 앱이라는 거는 웹이 프로그램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걸 웹 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웹 안에, 웹은 원래 HTML이라는 건 그냥 문서예요, 문서. 그러니까 워드랑 똑같아요. 근데 워드 뒤에 매크로 있잖아요. 지금 웹 앱이라는 얘기는 HTML이라는 워드에 뒤에 매크로인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웹페이지 내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특히나 네트워크 이게 저기 할 때 이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핸들링이 많고 그래서 되게 느려요. 웹 브라우저, 우리가 웹 브라우저로 뭔가를 본다는 건 그게 다 웹 앱인 거거든요.
그럼 웹브라우저로 볼 때 장점이 뭐예요? 설치를 안 해도 되죠. 네. 근데 독립적인 프로그램은 처음에 깔아야 돼요. 그리고 세팅을 해줘야 돼요. 네. 환경 선정을.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원지 시대, 투지 시대 막 이 시절에는 회사에서 야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야겠는데 검토를 딱 해요. 웹으로 하면 어떨까요? 아 너무 느려서 안 돼. 그래서 다 독립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했어요. 네. 주로 C로 뭐 이런 걸로 한 거죠. 네. 지금은 뭐예요? 다 웹으로 개발해요. 왜?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는데 브라우저는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접속만 시키면 돼. 주소만 주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웹앱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수요도 엄청 늘었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도 엄청 늘었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아까 HTML, CS,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막 조금 뭐 과정 하나만 해도 다 채용된다는 얘기가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 챕터 2를 요약을 드리면은 자료 관리,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핵심이고요. 네. 그 다음 분석, 그리고 통신 능력이 이 컴퓨터의 힘의 세 가지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하드웨어 성능하고 통신 속도 발전이 점점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념이다. 그거를 인지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등장인물입니다. 여기에 등장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뭐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그냥 컴퓨터와의 최소한의 대화 규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든 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답니다. 이게 전부예요.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정의하고 관리하느냐. 연산은 어떻게 하고 실제로 요게 핵심이죠. 사실은 프로그래밍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단위 작업은. 요걸 갖다 쓰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요 문법은 뭐냐? 요거 갖다 쓰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 순차적으로 갖다 이렇게 돌다 보면 조건문하고 순환문. 그 다음에 하다가 에러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처리. 이게 다고요. 여기 태그라는 게 요거랑 좀 다른데 요 HTML 문서, CSS. 요거는 그 문서 구조에 대해서 여기는 어떤 내용, 여기는 테이블이에요. 여기는 인덴트를 하나 넣어가지고 하는 인덴트 부문이에요. 뭐 이런 거. 여기는 굵기를 굵은 글자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걸 태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국인이, 외국인이 사실은 한글을 하루만 공부하면 읽을 수 있대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뭘 해야 돼요? 용법을 익혀야 되죠. 어떻게 익혀야 되죠? 물어봐야죠. 야, 너 감사합니다라고, 영어를 한 사람이라면 내 땡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국말로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감사합니다. 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라는 게. 그래서 이건 다 공부해봤자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는 거냐? 그거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열했어요. 아마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뭐 비주얼 베이직 C, 자바, 노드.js 이것도 홈페이지에 있죠. 파이썬, R, SQL,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스위프트, 코틀린. 요 코틀린이 요게 안드로이드고요. 요게 iOS입니다.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요게 이제 두 개 양쪽을 다 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룹핑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언어들이 주로 앱이나 서버를 개발할 때 쓰는 언어들이에요.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파이썬도 앱이나 서버에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SQL은 DB에서 쓰는 언어예요. 그 다음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웹앱을 만들 때 쓰는 클라이언트 쪽. 그 다음에 여기는 모바일 앱 만들 때 쓰는 언어. 여기는 자료 분석에. 그래서 R은 순전히 자료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파이썬은 양쪽에 걸쳐 있죠. 이래서 대중적인 거예요.
이쪽에서도 기가 막히고요. 이쪽에서도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오피스에 딸려 있는 거.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쓰는 게 엑셀이. 근데 거기다가 이거를 달걀을 달면은 더 날아가죠. 그래서 어떤 언어가 어떤 특징으로 어디에 활용되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맨 처음에 노웨어다, 노하우가 아니고 그게 첫 번째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요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순서로 얘기를 하자면, 중요도를 얘기하자면은. 자, 우리 함수를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함수상자로 해서 2라는 걸 함수상자에 집어넣으면 이 함수상자는 더하기 5를 해주는 함수상자예요. 그러면은 7이라는 게 나온대요. 이 함수상자 여기는 이제 가려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뭔가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게 함수상자예요. 이걸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워요?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 2가 x인 거고요. 들어가는 놈이 x고 나오는 놈이 y인 거죠. 그 다음에 요 f라고 표시된 게 요게 상자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진즉 이 개념을 알았다면 수학을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딱 그겁니다. 근데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함수 상자를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몰라도 됩니다. 이걸 알라고 하는 순간 좌절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엑셀을 사용할 때 물어봐. 너 엑셀 좀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볼 때 뭘 물어보느냐? 제일 대표적인 게 VLOOKUP 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보죠. 그쵸? VLOOKUP 혹시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 아, 이거 답변을 안 하시네. 그러면 못 하시는 분? 아, 여기 교육기업 맞아요? 이거 내가 너무 빨리 가느냐고 중간에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해요. 그리고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제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내용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중간에 뭐 아니 조금 약간 그럴 때 질문 좀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자, 이게 왜 이 함수를 물어보냐면요. 이 함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은요. 엑셀을 워드처럼 그냥 문서 작성기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요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자료를 처리하는 걸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갈림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요 VLOOKUP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처리를 하는데 다른 데 있는 데이터를 요거랑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서 가져와서 여기다 가져오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전에 저도 함수 좀 쓸 줄 아는데요. 뭐 더하기 빼기를 그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게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요 VLOOKUP이라는 함수 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요게 뭐죠? VLOOKUP이라는 게 함수 상자예요. 이런 함수 상자가 있어요. 이런 벽돌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인풋값 x가 어떻게 되냐? 4개가 있는 거예요. 65, 어떤 범위, 6, true, false. 이 4개를 입력하래요. 그럼 뭐가 나와요? y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VLOOKUP이라는 함수를 딱 하면서 올리면은 요런 대화 상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오른쪽에 그 값들이 나오고 요 누른 거에 대해서 여기 테이블 어레이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거를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거를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사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함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저거를 해석하기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시죠. 이거 보면은 배열의 천열, 여기 있네. 배열의 천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돌려준다. 너무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이거는. 자, 배열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테이블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의 범위, 테이블은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범위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의 첫 번째 열을 쫙 서치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에서 첫 번째 열에서 뭘 찾아? 이 x1, 65라는 거가 있으면은 자, 쭉 찾다가 여기 65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컬럼으로 여섯 번째 지정한 열 x3에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여기에 지금 270.61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요걸 쓴 셀에다가 값을 뿌려주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뭐 사용할 줄 아시는 분은 너무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도 혹시 이 함수를 이해하면 컴퓨터에 대한 내가 프로그래밍이 뭔지, 컴퓨터를 핸들링해서 컴퓨터가 살아 돌아가게 만드는 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VLOOKUP을 이 숫자들을 넣어서 이게 돌아오는 이 부분을 나보고 만들어라 하면 못 만들죠. 저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만들어요. 예. 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웨어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알고리즘을 제가 생각해서 이런 걸 만들겠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제 갖다 쓰면 돼요. 그걸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뭘 구현하고 싶어요? 그럼 다 있어요. 찾으면 돼요. 이런 기능.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엑셀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쉽죠. 아니면 웹서핑하면 다 나옵니다.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안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있다는 걸 알고 가져다 쓰는 겁니다. 함수가 말해주는 거는 이 함수 내부의 걸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가 하는 이 메커니즘을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단계 이제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은 우리 매크로라고 많이 부르죠. 이거는 이제 문법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비주얼 베이직이라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이 사용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별로 사용 안 하지만. 근데 MS 오피스에서 저 언어 문법을 기반으로서 MS 오피스 내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소비자 가격은 공급가 더하기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를 다시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일로 전환하는 것도 이제 되게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숫자를 좀 어려워하시면은. 근데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아니죠. 이제 이건 결과를 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쓴 건데,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0% 곱하기 프라이스 나누기 1.1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구현한 건데 제가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다 해놨죠. 그래서 아까 이 식을 봤는데 소비자가 공급가 플러스 부가가치세인데 공급가를 P라고 했어요. 그러면 X는 P 플러스 Y 이렇게 똑같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문제 보면 공급가의 10%잖아요. 부가가치세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0.1 곱하기 P예요. 그래서 요거를 2를 1에 대입해서 다시 풀면 아까 그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Y는 1 나누기 11 곱하기 그 다음에 소비자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역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10%라면 공급가 대비해서 10%가 했지만 우리는 사실 소비자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그 두 개를 쪼개잖아요. 그래서 요 수식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북러닝의 가격을 몇 개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급가 부가가치 생각하는데 공급가는 소비자가 빼기 공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하면 되는데 요게 요 수식이에요. 1 나누기 11 곱하기 소비자가. 그 여기에는 이게 네임이라고 하는데 요 오른쪽에 VAT 10만 원 이거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함수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함수를 만들면은 이게 작동이 돼요. 자, 요 수식을 보면은 자, 이 펑션의 이름은 VAT라고 정했고요. 그런데 인풋값 X는 하나예요. 세일즈 프라이스라는 이름으로 X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수다. 그 다음에 돌려주는 Y값, 여기는 Y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돌려주는 것도 정수다. 그런데 계산은 어떻게 하냐. VAT는 아까 1 나누기 11 곱하기 X, 그런데 요 라운드라는 건 뭐냐면은 0 이하로 소수점이 나올 경우에 반올림하는 거거든요. 함수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함수를 갖다 쓴 거예요, 제가. 기존에 있는 함수를. 그래서 0의 자릿수에서 라운드 처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어요. 와, 나왔네. 형의 문제였네요.
정수형을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 똑같이 나왔죠? 6545. 네. 자, 끌어서 내려보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VAT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VLOOKUP이든 뭐든 간에요. 사실 뒤에 다 저 코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미리 만들어 놓은. 네.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구조가 이렇게 돼서. 심지어 저는 예전에 근무할 때 여기에 제 메뉴가 하나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걸 여기다 메뉴를 쭉 해가지고 뭐 아침에 오면 리포트 자동으로 하면 그 메뉴 딱 누르면은 아침에 리포트 쭉 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네. 그거 뭘로? 저걸로 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버벅댔잖아요. 네. 아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 요거 이렇게 하는 거였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제가 계속 조금씩 언급했지만 라이브러리를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는 게 대개는 오픈소스인 거예요. 네. 무료. 네. 그래서 함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벽돌입니다. 벽돌. 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y라는 걸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고 그냥 돌려주는 값은 없고 그냥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함수라고 크게 표현을 하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프로시저라고 해요. 알거나 어떤 값을 반환하는. 하나를 반환할 때도 있지만 많은 값들을 반환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라이브러리가 뭐냐? 뭐 이렇게 벽돌들로 이렇게 만든 벽,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 및 관련 인터페이스의 집합체다. 네. 어떤 행위들을 하는. 그래서 그 이제 보시면은 제가 API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공한 규칙.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API라는 거는 윈도우즈라는 걸 컨트롤하는 규칙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그 규칙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서 하면은 윈도우즈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아까 RESTful API라는 거, 오픈API라는 건 자료 전송 규칙이죠. 예. 여러분 DLL 알죠? DLL. 예. 이것도 윈도우가 소스 코드로 준 게 아니고요. 컴파일된 어떤 걸 제공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스 코드를 우리가 준다는 얘기는 그 안에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 함수 상자 안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DLL이라는 거는 함수 상자는 못 들여다보고요. 야, 넌 인풋 이렇게 하면 아웃풋 이렇게 내주는 거야. 이거 활용해 하는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이거는 그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그냥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 여러분들 독립적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프로그램한 거를 DLL화 시켜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즈 프로그램 깔 때 DLL이 깔리는 거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함수들을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언어별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주얼 C++는 옛날에는 뭐 MFC, 지금은 이제 .NET 프레임워크라는 거로 갔는데, 예. 그래서 다이렉트 X 이런 거 뭐 다이렉트 X에 관련된 DLL이 설치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다이렉트 X라는 게 미디어 개발에 특화된 라이브러리거든요. C++로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깔리고 있다 하면은 이게 뭐 영상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게임에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이 다이렉트 X로 개발이 된 거구나 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파이썬. 수많은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봤을 만한 걸 가져온 거예요. 판다스가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입니다. 판다스라는 거를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요. 그냥 그 라이브러리에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걸로 그냥 불러서 쓰면은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까 제가 VAT 만든 것처럼, VLOOKUP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넘파이라는 거는 뭐 행렬이나 수치 분석할 때 쓰는 거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로 어쩌고저쩌고. 그럼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텐서플로우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예. 이게 머신러닝에 쓰이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예요. 물론 이 텐서플로우의 라이브러리 뒤에 가가지고 원래 소스 코드를 들여다보겠자면 모르죠. 너무 복잡한 로직들이 있으니까. 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X값 넣고요. Y값 넣고 학습만 시키면 돼요. 예.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안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이렇게 코딩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쓰거나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jQuery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쓰면 돼요. 뭐 리액트라는 거 뭐 이렇게. 이게 자바스크립트인데 그거의 어떤 기능들을 블록화 해가지고 패키지로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럼 프레임워크는 뭐냐? 들어보셨잖아요? 예. 요거는 벽이잖아요. 요거는 구조를 다 지은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특정 결과물을 구현하고자 하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은 구조화한 집합체다. 근데 이렇게 지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은 플렉서빌리티는 좀 떨어지겠죠. 내가 여기다가 원래는 난 집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발코니를 만들고 싶은데 발코니를 붙이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애초부터 내가 그냥 해야 돼요. 이걸 사용하면 오히려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고려 대상이에요. 이걸 했을 때 제약사항이 뭐지?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빨리 개발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비주얼 C++는 단내 프레임워크, 뭐 Qt라는 거는 이제 윈도우즈 GUI 구현하는데 쓰는 프레임워크이고요. 우리가 자바, 스프링 맨날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스프링이 뭐냐? 자바의 프레임워크예요. 자바의 라이브러리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바 하면 스프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마치 자바 따로, 스프링 따로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이게 아니고 자바를 사용하려면은 결국은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 아까 라이브러리들도 많지만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장고예요. 제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이걸 채택을 한 거예요. 아, 이게 파이썬에 개발하기도 쉽고 프레임워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프레임워크를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죠. 재작년 12월에. 네. 자바스크립트에 보면은 붓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홈페이지 만드는 구조를 아예 처음부터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쓰면 돼. 무료도 있고요. 돈 내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요. 붓스트랩. 프론트엔드 유무료 패키지. 뭐 Vue.js 뭐 이런 거. 근데 뭐 Node.js는 이제 웹서버 개발하는데 이제 근데 여기 Express.js 해서 웹서버 개발하는데 이거는 여기 교육 프로그램에도 있는데 실제로 상용에서는 잘 안 쓰이고요. 좀 저희 공부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거는 이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 예. 이 페이지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얘네들이 존재하는지를 제가 지금 1시간 10분 동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결국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건 뭐 하는 거다?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SDK라는 말이 나오고 IDE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라이브러리, 뭐 언어,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여가지고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그 IDE 이제 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다 패키지화 시켜가지고 설치를 시켜주는 게 SDK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저걸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건 또 다른 뭔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할 때 레디 고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걸 패키지로 한꺼번에 해주는 걸 SDK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윈도우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GCC는 이제 그 리눅스에서 개발할 때. 자바는 자바 SDK 이 말을 그대로 쓰고 있죠. 파이썬은 아나콘다를 설치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 아나콘다 안에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IDE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 설치하면은 이 모든 패키지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라이브러리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요 라이브러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텐서플로우다. 이런 거는 디폴트로 안 들어오거든요. 아나콘다 설치해도. 그러면 텐서플로우는 따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쓰는 거죠. 그리고 IDE는 개발 환경이에요. 이런 건데요. 원래 프로그래밍은 뭐예요?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만 있어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걸 하면서 중간에 한번 띄워보고, 그 다음 잘못된 부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이렇게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그 파일 하나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은 여러 파일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저기 그 개발팀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도 요거를 쓰고 계시던데 지금은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지금 요 코드는 지금 제가 장고 개발하는 그 파트를 제가 화면 캡처를 했는데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다 굉장히 많은 언어들. 그러면서 여기다가 여기 보면 리소스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잖아요. 라이브러리 검색해가지고 유무료, 유료, 무료 다 내가 검색해서 그걸 채택해서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도 존재하고, 예. 그리고 요게 이제 프로젝트. 여기 있는 파일들이 다 제가 만들어서 이 페이지를 만드는데 사용된 거고요. 그리고 요 안에는 단순하게 파이썬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 HTML 파일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 아래는 뭐냐? 요거를 돌아가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 하거나 디버깅 하거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에러 핸들링 하거나.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코드가 굉장히 긴데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서 요걸 딱 클릭하면 고기로 딱 가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기능 보여서 굉장히 개발을 편리하게 해주는 환경이 IDE인 거죠. 예. 그래서 자바를 개발할 때는 이클립스라는 IDE를 많이 쓰고요. 예. 주피터, 파이썬에서 디폴트로 아까 이거 아나콘다 깔면은 설치되는 게 주피터예요. 이것도 IDE입니다. 예. 이제 저 용어 이름이 나왔을 때 걔가 뭐 하는 놈이다라는 거가 이제 예.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예. 자, 웹서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파치라는 건 주로 리눅스, 지금은 리눅스예요. 유닉스라고 하는 것들을 별로 대중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로 리눅스에 설치하면 아파치를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서버에는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요걸 채택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드.js는 이제 스스로 좀 웹서버가 내장돼 있어가지고 이제 개발하는데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DB 서버로는 무료로 쓰는 게 그래서 MySQL이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약간 패키지가 이제 약간 유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리아DB도 MySQL인데 이건 더 무료 버전이라고 보시면 또 무료 버전을 많이 쓰는 게 SQLite라는 거. 예,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느냐는 걔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얼마나 비용이 들며 예, 내가 하려는 서비스에 적합하냐라는 스펙을 판단하고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거의 활용법을 익히는 거죠. 예. 근데 진짜 큰 시스템에서는 오라클을 많이 쓰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이건 윈도우즈 위에 보통 돌리고, 이거는 유닉스 위에서 보통 돌리고. 그 다음에 몽고DB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랑 좀 다른 형태로 해서 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스팅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웹 서버를 설치해서 뭐 아파치를 설치하든 뭐 IIS를 설치하든 간에 한다고 해서 웹 서비스가 안 돼요. 여기는 랜이에요. 로컬 네트워크고, 여기로 외부에서 들어오려면은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야 돼요.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고정 IP 주소를 부여하고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그리고 사실 그걸 하면서도 보안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보안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호스팅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웹 호스팅은 그냥 기초적인 웹페이지 구축을 위한 환경인 거고요. 요즘은 이제 요 인플라 클라우드라고 하죠. IaaS라고 해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런 그 웹 호스팅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개발, 분석, 저장 모든 컴퓨팅 환경. 예.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건데 예.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존 웹 서비스죠. 예. 그다음 뭐 네이버 클라우드, 뭐 KT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호스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결론. 프로그래밍은 구글링하는 것이다. 제 사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개발하다가 새로 고침 없이 특정 값만 변경을 하고 싶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다른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HTML 파일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보통 우리가 뭘 클릭해서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요 페이지를 보여줬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의 변동은 없고 그 안에서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로 바뀌게 그 부분만 바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실 요즘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휴대폰에서 보는 건 다 이 방식으로 페이지가, 이게 원 페이지라고 하는데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고 그 페이지에서 계속 화면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걸 구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검색을 했죠. 브라우저 새로 고침 없이 실행하는 해서 딱 검색을 했더니 아약스라는 게 뜨더라고요. 저는 아약스라는 게 이제 네덜란드 도시 이름, 축구팀 이름이라. 근데 아작스라고 불러요. 아작스. 네.
업계에서는. 예. 근데 저는 이게 자꾸 아약스로 읽혀요. 저걸 사용해야겠구나. 그런데 이제 다시 검색을 했죠. 예. 왜냐? 저는 장고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장고와 아약스로 다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나와요. 예. 이 첫 번째 거를 봤죠. 그랬더니 포스트 형식으로 중요한 점은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를 넣어줘야 된대요. 결국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jQuery라는 데에 그 아약스를 구현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함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아, jQuery를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 예제 코드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변형시켜서 내가 하려는 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단에 요게 뭐예요?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이 하는. 예. 여기는 끝났어요. 자, 그럼 백엔드. 저쪽 서버 쪽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는 이제 파이썬이잖아요. 그땐 파이썬 내에 제이슨이라는 거를 임포트, 이게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제이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된대요. 그리고 코드가 있어요. 네. 했어요. 끝. 되더라고요. 물론 한두 번 잘 안 되긴 했지만 결국은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맨날 하는 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리 책으로 공부를 다 해가지고 다 파악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거 해야지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구글 막 찾아가지고 막 서치. 아, 요게 나한테 맞겠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시작하게 해. 예. 근데 에러가 나. 그럼 또 서치해. 뭐 때문에 에러가 난 거지? 에러 핸들링에 대한 또 걸 찾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게 나랑 같은 케이스네? 고쳐. 돌아가요. 우와, 됐다. 이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예. 자, 어떤 언어가 대중적이고 그 언어에 어떤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많이 활용되는지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업무에서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SDK하고 AD를 채택하고 그에 적합한 호스팅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만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놈이 구글이 됩니다. 요게 챕터 3의 자, 마지막 핵심 아이템과 활용 방법. 조금 힘드시죠? 2시간이 조금 길긴 하네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다 말씀드리는 거라서 당연히도 요즘 뭐 파이썬 그다음에 하여튼 그 커리큘럼에도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솔직히 현업에서 엑셀만 잘하면 95% 다 커버됩니다. 엑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엑셀에 이렇게 그 메뉴에 리본을 보면은 데이터라는 리본이 있잖아요. 이게 왜 있겠어요? 우리는 자료를 불러와야 되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DB에 붙는 경우도 텍스트 C, 이거는 그냥 파일에서 불러오는 거. 데이터를 불러오고 쿼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를 요 필터나 아니면 요 텍스트, 여기 보면 이런 거 보면 중복 제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퓨리파잉,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잘 가공해 놓거나 이런 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의 관리. 그리고 수식이라는 리본에 함수가 메인으로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건 에러 핸들링이에요. 내가 함수에 대해서 에러가 났을 때 그거에 추적하는. 그래서 이게 메인이죠. 우리가 업무를 한다는 거는. 이거를 잘 활용을. 함수의 도사가 되면은 쟤는 엑셀의 신이야.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자, 여기에 함수 활용하는 거랑 요건 처음에 엑셀 설치하면 설치가 안 되는데 따로 설치를 바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통계 분석하는 툴이 있고요. 해찾기라는 거는 최적화하는 이런 툴이 있어요. 요거 사용하면 되게 쉽게 또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걸 분석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보여줘야죠. 그래서 표나 그림, 차트로 나이스하게 보여주는 게 여기 삽입이라는 리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포팅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결과 데이터를 해석하려면 직관적으로 보려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고 싶다. 맨날 하는 똑같은 작업인데 야, 이거 버튼 한 번만 클릭하고 그냥 촥 돌아가게 하고 싶다. 뭐. 정기적 리포트 같은 거나 이런 걸 때는 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를 활용을 하면은 반복 작업이 굉장히 쉬워지죠. 일단 엑셀이 최고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과 모델링. 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결국 우리가 관찰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여기는 좀 너무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20세기 이전에 19세기, 18세기까지 세상의 결정론이 18세기 뭐 우리 프래그머티즘 뭐 이런 거 뭐 철학 윤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이 함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거 넣으면 요게 나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요거를 파악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면 뭐가 될 거라는 게 예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뭐 10m 이거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예요. 10m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1초 후에 그게 어디에 있겠느냐. 자, 1초 후는 미래잖아요. 1초 후에 미래를 가지 않고도 나는 미리 알 수 있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론적 세계관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함수예요, 함수.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4.9m 위치에 내려가요. 그런데 그럼 땅에 떨어지면 10m, 땅에 떨어지면 한 루트 이 정도에서 1.4초 남짓이면은 땅에 떨어집니다. 다 알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들어서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인정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운동하는 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이라는 건 방향과 그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치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동시에 알 수 없어. 위치를 자세히 알면은 운동량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알게 되고, 운동량을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확률적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은 확률적이야. 정확한 게 아니야. 특히 저희 투자 분야는 확률입니다. 완전히 다. 우리의 미래는 다 확률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는 건 미래는 다 확률이에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다 확률적으로밖에 얘기 못해요.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법이 회귀분석이에요.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즘 복잡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10년, 20년 동안에 굉장히 이렇게 돼서 또 하나의 되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정론적인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그 함수가 단순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할 때 1차 함수, 세상은 1차 함수 뭐에 관계가 있고 뭐 2차 함수에 관계가 있고 우리가 뭐 지수 함수에 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맨날 주요 함수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되게 아름다워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심플했네? 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야,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심플하게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 실제로 되게 복잡한 함수야. 근데 우리는 그 함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복잡계 이론이에요. 특히나 이 복잡계 이론에서 가장 그 특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네트워크 이론이에요. 우리는 하나하나의 개체가 있지만 우리 각각의 개체의 특성이 있지만 우리가 인터랙션을 하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더 다른 다양한 양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인터랙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순한 수식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등장한 모델이 뭐냐? 그게 뉴럴 네트워크인 거예요. 우리 몸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휴리스틱이라는 게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어제 소리 꽉 나면은 뭐 소리가 밝은 빛처럼 탁 돌아가잖아요. 이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하는 게 뉴럴 네트워크라는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휴리스틱.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딱 판단을 내는 게 그거에서 가능.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학습을 통해서 키워진 능력인데, 그런데 이 우리 몸의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니까 네트워크 구조로 되는 거야.
시냅스와 뉴런과 시냅스라는. 그래서 걔를 흉내내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게 지금의 AI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걔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몸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뉴런 이걸 공부를 해도 걔가 어떤 함수식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누가 큰 소리를 내면 탁 돌아본다거나, 예. 이 행위는 한다는 건 알아요. 예. X가 있을 때 Y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내 몸에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함수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뉴럴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예. 심지어 그 함수, 아까 제가 함수를 보면은 그 함수는 원래 개발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기에는 또 하나의 실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실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정도였는데, 이해할 필요 없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그 실체 자체도 몰라요. 다만 X를 넣으면 Y를 안 나오는 게 안다는 뿐이에요. 예. 이제 어쨌든 간에 머신러닝 신경망이라는 게 그거를 활용한 거고요. 근데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은 뭐냐? 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함수일 수 있다. 네. 확률이 아니라 복잡한 함수. 네. 그래서 우리의 학문의 이런 세상을 모델링의 방향은 선형적이면서 결정론적에서 성전형적이면서 확률론적이고 비선형적 결정론적이고 그리고 비선형적이면서 확률론적이고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거라고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델링을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이 챕터 4에서는 모델링이 사실상 95%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이라는 게 뭐냐?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값을 알고 있고 또 다른 값을 알고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관찰이 돼요. 근데 그 두의 인과관계가 있다. 라는 거에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에 근사시키는 건데 그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선형 회귀 분석이거든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의 일반식이 y는 거기서는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회귀 분석에서는 a 플러스 bx라고 해요. 이 일반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1차 함수를 이걸로 다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이 A하고 B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쵸? 예. 모든 걸 다 설명. 요 개념을 딱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내가 코스피 수익률하고 펀드 수익률, 이거 옛날에 제가 옛날 그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때 썼던 장표에 있는 차트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펀드 수익률이 어떤가를 찍어본 거예요. 예. 월별로. 예. 그래서 요 점을 찍으니까 대체적으로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건 대충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에 다 선 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오차는 요런 각 부분에서 정규 분포의 요런 오차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저 회귀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선이 원래 없어요. 그러면은 A하고 B에다가 임의의 수를 넣어봐요. 자, 요렇게 넣었는데 넣고서 요 x, 같은 x 값에 대해서 요 값의 거리를 구하고, 요 값의 거리를 구하고, 요 점들의 거리를 다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곱해서 다 더해요. 그게 이제 최소 작용법인데, 네. 다 더해서 그 거리의 합이 제일 작은 걸 찾은 게, 이렇게 막 돌려보다가 제일 작은 게 이놈이다 하고 찾는 게, 이게 회귀 분석이에요. 이게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뭐든 간에.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걸 누가 찾아줘요? 수없이 반복할 수 있는 컴퓨터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Y축에 접하는 거 절편 알파 값이 요거. 그렇죠? 베타라는 게 B의 해가 베타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울기. 그다음에 요 에러 텀. 요것들의 잔차들의 크기. 예. 이게 크면 클수록 얘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기울기 0.97 코스피 변동에 비해서 한 97%, 98%의 변동성이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0.9% 정도가 절편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익률이 코스피가 안 움직였을 때 기본적으로 0.9%는 이겼다. 그래서 이 절편이 크면 클수록 펀드 운영을 잘하는 거라고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거거든요. 이 회귀 분석의 이 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알파가. 네. 알파를 내드립니다. 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 관계, 기울기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초과성과를 내겠다. 알파를 만들어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요. X축 입력범위 있잖아요. 요 X값에 해당되는 거 아까 그 Vlookup에서 두 번째 인수하고 똑같이 그 범위, 데이터의 범위를 넣어요. 한 줄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매치되는 Y값에 한 줄을 넣어요. 이렇게 넣고 확인만 누르면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요. 분석은. 컴퓨터 이거 사용법은 뭐예요? 요거 사용법 하면 되는데 그 사용법이 되게 쉬워요. 그럼 뭐가 나와요? 요게 나옵니다. 우리는 요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결과가 뭐냐? 개수가 여기 기울기 0.9777이었잖아요. 여기 0.9777이 x1이고 y 절편이 0.008691. 요 숫자. 뭐 결정계수 r이 r제곱이 0.97.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p 값이 뭐 아마 통계하면 p 값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숫자가 적으면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게 다 나와요. t 통계량이 어떻고 25 이거는 굉장히 신뢰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저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방법론입니다. 컴퓨터 활용이 아니고요. 컴퓨터는 뭐 해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거 찾아내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주는 거는 요 두 개만 입력하면 끝나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에 대해서. 자, 이번엔 제가 코스피하고 요즘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7월까지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이 데이터. 자,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거냐? 분석이라는 거는 자, 이 데이터만 요거만 딱 놓고 보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가격 추이를 봤어요. 요거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주식 파란 게 주식인데 주식이 오를 때 환율이 떨어졌네. 근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거든요. 금융위기 때 환율이 폭등을 해버렸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니까 다시 내려오네. 또 최근에도 이 코로나 빠지고 이제 다시 반등했을 때 이때 반등하니까 환율이 내리네. 근데 꼭지에서 다시 내려오는데 환율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네. 근데 이런 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원달러 확률하고 주식 코스피는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럼 그거를 내가 얼마나 활용할 수가 있지? 이런 걸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여기서 이 가격을 가지고 한번 이번에는 X축은 코스피, Y축은 원달러 이 가격 자체죠. 그냥 아주 찍어봤어요. 어떤 상관관계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는 뭔가가 내가 봤을 땐 보였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가격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코스피는 여기 왼쪽에 1000에서 500, 여기는 500에서부터 3500까지도 왔던 이 우상향을 대체적으로 그리고 있고 환율은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이잖아요. 디멘전이 이 크기가 달라졌잖아요.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끓여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실제는 뭘 관찰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게 노하우고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뭐가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매달의 월 변동률을 했어요. 여기 2000년 2월에 코스피는 12% 빠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0.7% 올랐어요. 이거를 다시 찍어봤어요. 여기다가. 찍혔죠? 그랬더니 이거는 어떻게 보여요? 이거하고는 다르죠? 약간 좀 많이 퍼져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역의 상관관계. 자, 그러면은 저게 도대체 얼마나 의미가 있어? 라는 게 쉽다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아까 데이터에 여기 데이터 분석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누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요. Y하고 X만 넣으면 돼요. 그럼 X는 코스피, Y는 원달러.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해서 원달러가 어떤 저기라고 그냥. 그러면 Y축은 원달러니까 원달러 먼저 넣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입력을 하고 자, X축도 이번엔 코스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서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 이제 요거 결과를 새 워크시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것도, 이런 것도 또 해볼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총 270개 데이터에서, 지금 결정계수, 이게 R제곱이라는 건데, 그게 0.13, 결정계수가. 사실 이게 우리 통계 시간에 혹시 배우신 분들 계시다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깊게는 안 들어갈 텐데, 저 숫자 가지고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더 공부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그렇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 그런데 저 회기식 자체는 그렇게 신뢰도 높지는 않은 걸로 나왔지만 숫자상으로는. 근데 여기 보시면 t 통계량을 봤을 때 y 절편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p 값이 요걸 퍼센트지로 바꿔볼게요. 자, 요 y 절편은 의미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기울기는 의미가 굉장히 높아요. t 통계량이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났다는 건 역의 상관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수가 마이너스 0.18.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역으로 있는데 코스피 한 단위당 $1 환율이 마이너스 0.18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거의 단위를 정확히 맞추려면 내가 똑같은 완전히 해치가 되려면 그래서 코스피 10,000원어치 산다면은 $1 환율 50,000원어치 사야지 저게 1대1 거의 근접하겠죠. 이제 뭐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차트 내에서도 그냥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추세선 추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선형이죠. 그리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 R제곱 값을 차트에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여기 나왔죠. 자, 아까 마이너스 0.18 기울기. 그 다음에 0.0021. R제곱은 0.14. 아까 여기 통계 분석에서 나온 결과의 제일 핵심적인 숫자들이 여기 바로 나옵니다. 그 선이 이 최우선선이 이거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요 그림 그려보신 적 있어요? 요거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심지어 저거는요. 자, 사실은 함수로도 돼요. 슬로프라는 함수가 있어요. 회귀 분석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저기 뭐 딱 슬로프 치자마자 y 넣고 x 넣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1 쭉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코스피 쭉 해서 넣고 마이너스 0.1 나왔잖아요. 그럼 분석이 뭐예요? 분석은 다 해줘요. 저 함수 있는지 아는지가 문제인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구글에 하면 슬로프라는 게 딱 뜰 거예요. 네. 아, 이거 쓰면 되는구나. 자, 이제 회계 분석 여러분들은 다 아시게 됐습니다. 도대체 뭔지, 그리고 활용법까지. 엑셀에서 다 된다니까요. 네. 별거 아니에요. 네. 회계 분석의 의미만 하는데, 의미도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의 의미가 뭔지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컴퓨터 기술을 잘하는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대체 이 데이터가 뭐냐? 저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숫자, 이 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현업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 중에서 이건 빼야 돼.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예외해야 돼. 이거는 좀, 이거 관계없이 이런 게 나왔어. 그런 거 빼주는 거. 이런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머신러닝도 똑같아요. 네. 아까 제가 설명은 다 했으니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거 찾는 거라고 했죠? 사실은 뭐 최소 자성법하고 접근법은 비슷해요. XY를 막 넣으면서 그 머신러닝에서 계속 이런저런 트라이얼 에러를 하면서 러닝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차가 제일 적은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낸 수식만 모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현하느냐? 파이썬의 판다스로 데이터 로딩을 하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학습시키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다예요, 지금 코드가. 처음에 임포트 시키죠. 텐서플로우랑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 PD가 판다스거든요. 거기다가 요 lemonade.csv라는 요 레모네이드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로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열 X 값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온도. 두 번째 열 판매량 Y 값. 이 두 개의 열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게 변수를 할당을 하고 그리고 요 TF가 텐스플로어의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뭐 케라스라는 레이어스 인풋 여기다가 케라스 여기다가 이 값들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모델 한 다음에 X, Y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돌려. 자, 돌리는 게 이거예요. 피트 독립 종속 에포크. 1000번을 반복해 가지고 답을 찾아 주세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결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코딩은 이것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뭔가 더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다 이거예요. 자, 코딩이 어려워요? 어떤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 결과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여기 오차가 나오면 그 오차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처리해 줘야 되는지 그 앞뒤가 99%입니다. 근데 내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아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에 접근을 안 하고 이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거에 관련된 AI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AI 면접관 도입됐다가 폐기됐다고. 왜 그럴까요? 기존에 면접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면접 데이터 자체가 바이어스가 심한 거예요. 인종차별이 있고 지역차별이 있고 성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얘가 뽑아내는 결과는 다 성차별이 있고 인종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데이터를 넣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오류가 어떤 경우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석해줘요? 개발자가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의료 환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특히나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획득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오진의 발생 시. 그러니까 아까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뭔가 찾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99.9%의 확률로 잘 찾아준다고 해도 0.1%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 틀린 거에 책임은 누구냐? 지금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문제도 그겁니다. 다음 페이지 아마 자율주행차는 책임이 누가 있느냐? 자, 0.01%로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의 책임은 누구예요? 자동차 회사인가요? 운전자인가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요. 기술 자체보다. 근데 여러분들 AI가 되게 많이 활용되는 게 뭐예요? 유튜브 알고리즘. 아니면 이미지 인식 엄청나요, 지금. 버추얼, 그러니까 가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좀 에러 난다고 치명적인가요?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쓰이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한테 엉뚱한 거 내밀어도 내가 욕하지 않잖아요. 그런 오류가 좀 존재해도 돼요, 그거는. 분야가 다르죠. 아직도 신뢰하지 않는데요. 여기서도 의사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야 된다. 아무리 AI가 잘해도. 그리고 사실은 제 와이프가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와이프 논문을 계속 쓰는데, 그럼 이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임상 데이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통계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임상 데이터 자체에요. 빈 공간이 많고 잘못된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걸 또 다 수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와이프의 이렇게 보면은 의학 어떤 논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바로 신뢰가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정말 나이스한 데이터가 찾기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또 이런 거죠. 아까 취향을 넷플릭스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근데 그게 뭘 만들었느냐? 나만의 세계에 갇히게 만드는. 특히나 양극화. 이건 지금 진보
성향이 좀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진보의 영상을 봤더니 그다음부터는 진보만 줘. 예. 그래서 각자의 진영에서의 각자의 가짜 뉴스들이 따로따로 들어가고 있는. 예. 그리고 만약에 누가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토론이 안 되는, 왜냐하면 기초 자료가 둘이 다르잖아요. 예. 굉장히 큰 문제죠. 예. 이거는 아마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고쳐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집에서 같이 TV 안 보잖아요. 예. 가족끼리도 서로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잖아요. 예. 대화가 안 됩니다. 예. 저게 장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 엄청난 단점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육기업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고, 저는 제가 자산관리 상담을 해주고 싶은데 예,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 제 과제인 거죠. 예. 이제 마지막 챕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석은 아까 개발에 비하면, 개발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문제잖아요. 분석은 내 일에서 내가 직접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용법이 훨씬 쉽습니다. 예. 접근하세요. 엑셀! 네, 엑셀 제대로 좀 내 업무에 활용해 보겠다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예, 정말 더 생산성 올리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분야를 잘 알고 그거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료만 확보되면은 엑셀만으로도 사실은 대부분 할 수 있고요. 예. 거기다 파이썬까지 이용하면은 더 좋고요. 예. 뭐 인과관계는 제가 회계 분석하고 머신러닝 뭐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 제일 대표적인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오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